10장 포위당한 도시. 초원과 산을 점령하고 정상에서 마치 독수리처럼 도시를 내려다본다. 진지 뒤에 포대를 세우고 그 속에 포도를 숨겼다가 밤이 되면 도시의 코앞에 갖다 댈 것을 명했다. 헤라스코프의 스사시 로시야다에서 인용한 거랍니다. 10장 포위당한 도시. 오렌부르크에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족쇄를 찬 죄수들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머리를 빡빡 밀었고 얼굴에는 형리들의 부젓가락으로 흉하게 낙인이 찍혀 있었다. 죄수들은 수비대 고참병들의 감독 아래 보루 근처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참호에 가득 차있던 쓰레기를 수레에 실어 옮겼고 또 한 무리는 삽으로 땅을 파고 있었다. 벽돌공들이 성벽으로 벽돌을 가져와 수리하고 있었다. 정문에서 보초들이 우리를 멈춰 세우고 통행증을 요구했다. 중사는 내가 벨로고르스크 요새에서 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곧장 장군의 집으로 데려갔다. 나는 정문에서 장군을 만났다. 그는 가을의 찬 공기에 노출된 사과나무를 살피며 나이든 정원사의 도움을 받아 따뜻한 지퍼로 사과나무를 조심스럽게 싸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과 건강함, 친절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반가워하면서 내가 목격한 끔찍한 사건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노인은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는 와중에도 중간중간 마른 가지를 쳐냈다. 가엾 미로노프. 내가 슬픈 이야기를 마치자 그가 말했다. 정말 유감스럽군. 훌륭한 장교였는데. 그리고 마담 미로노프도 좋은 부인이었지. 버섯저리는 솜씨가 정말 일품이었어. 그런데 마샤는 대위의 딸은 어찌 되었나? 나는 그녀가 요새에 남아있으며 신부 아내의 보살핌을 받고 있음을 구했다. 저런 장군이 말했다. 그건 좋지 않군. 아주 좋지 않아. 강도 패글의 기울 따위는 절대 믿을 게 못돼. 그 가엾은 처녀는 대체 어찌 될까? 나는 벨로고르스크 요새가 멀지 않으니 아마도 각하께서 그곳의 고통받는 주민들을 해방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는 일을 지체하지 않으실 걸로 믿는다고 답했다. 장군은 그다지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두고 보자고 그가 말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더 의논할 시간이 있을 거야. 차를 마시러 오도록 하게. 오늘 군사회의가 있네. 그 몹쓸 뿌가초프와 그의 군대에 대해서 자네가 믿을 만한 정보를 줄 수 있겠지. 지금은 가서 좀 쉬도록 해. 배당된 숙소로 갔더니 사벨리치가 벌써 안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 나는 약속 시간이 되기를 조급하게 기다리기 시작했다. 내 운명에 분명치대한 영향을 미칠 그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독자들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리라. 예정된 시각에 나는 이미 장군의 집에 있었다. 나는 그의 집에서 도시의 한 관리 한 사람을 만났는데 세관장으로 기억된다. 그는 뚱뚱하고 볼이 붉은 노인으로 금실로 수놓은 비단과 까프타안을 입고 있었다. 그는 이방 꾸즈미치를 대부라 부르면서 이방 꾸즈미치의 운명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다. 그는 보통 질문이나 교훈 비슷한 의견으로 자꾸 말을 중단시켰는데 그러는 것들은 그가 군사방면에 통달한 인물임을 나타냈고 적어도 총명함과 타고난 지성을 지녔음을 드러내 주었다. 그러는 동안 초대받은 다른 군인들이 모습을 나타냈다. 그 중에는 장군 자신을 제외하고는 군인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두들 자리에 앉고 차가 다 나오자 장군이 당면 사안에 대해 상당히 분명하고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가 폭도들에게 어떻게 맞설지 결정해야 합니다. 공격이냐 방어냐. 두 방법 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 공격은 적들을 가장 신속하게 절멸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요. 방어는 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고. 그럼 규정된 순서에 따라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어. 즉 계급이 낮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관등에 따라 진행하겠어. 소위 보. 나를 향하며 그는 말을 계속했다. 당신 견해를 말해주시오. 나는 일어서서 먼저 짤막하게 뿌가초프와 그의 무리를 묘사한 다음 참칭자는 정규군에 오래 맞서 세력을 유지할 수단이 없다고 단언했다. 관리들은 내 의견을 호의적이지 않게 받아들였음이 분명했다. 그들은 내 의견에서 젊은이의 경솔함과 불순함을 보았다. 여기저기에서 투덜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나는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풋내기라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 장군이 나를 향해 미소를 띠고 말했다. 소위 보. 군사회의에서 첫 의견은 의뢰 공세를 지지하는 쪽으로 나오기 마련이라네. 이것이 당연한 순서야. 이제 의견들을 계속 모으도록 합시다. 육덕문관, 당신 견해를 말해주시오.
비단으로 지은 까프단을 입은 노인이 럼주를 지나치게 많이 넣은 세 번째 찻잔을 서둘러 다 비우고 나서 장군에게 대답했다. 각하, 저는 공격도 방어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렇다는 거예요, 육등문관? 깜짝 놀란 장군이 반박했다. 병법에 다른 방법은 나와 있지 않소. 공격 아니면 방어인데? 각하, 현상금을 내거는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하하, 상당히 신중한 의견인 걸 매수라는 방식은 병법에서도 허용되는 바이니 당신의 충고를 활용토록 하지. 그 큰달꾼의 머리에 내걸 수 있는 상금은 70루블 아니면 100루블까지도 비밀 자금에서. 그런 경우에 세관장이 끼어들었다. 만일 이 도둑놈들이 자기네 대장을 손발을 묶어서 우리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면 저는 육등문관이 아니라 끼르기즈의 양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생각해보고 의논하기로 합시다. 장군이 대답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는 군사적인 조치도 취해야 하오. 여러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견들을 내주시오. 모두 나와 반대되는 의견들 뿐이었다. 관리들은 전부 연대가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등, 성공이 불확실하다는 등, 조심하는 것이 낫다는 등 하는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모두들 대포의 음모 아래 굳건한 성벽 뒤에 남는 것이 탁 트인 벌판에서 무기의 요행을 시험하는 것보다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모든 의견을 다 청취한 장군이 파이프 담배의 재를 틀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친애하는 여러분, 나로서는 소위보의 의견에 완전히 동의한다는 것을 밝혀야만 하겠소. 왜냐하면 그의 의견은 그의 언제나 방어보다 공격을 우선하는 견실한 병법의 제반 원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요. 여기서 그는 말을 멈추고 파이프에 담배를 꾹꾹 다져 넣기 시작했다. 나는 자부심으로 의기양양해졌다. 나는 불만과 불안을 드러내며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나누는 관리들을 긍지에 차서 훑어보았다. 그러나 친애하는 여러분, 깊은 한숨과 함께 짙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그가 말을 이었다. 언덕이 높으신 우리의 여제 폐하께서 내게 위임하신 지방의 안전이 문제가 되는 지금 그토록 막중한 위험을 내가 감히 떠맡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 옳시다. 따라서 도시 안에서 포위를 대비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고 안전한 대응이며 포병대의 위력과 앞으로 가능하다면 기습출격으로 적의 공격을 물리치겠다고 결정한 대다수의 의견에 나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번에는 관리들이 비웃음을 담뿍 담아 나를 쳐다보았다. 회의는 끝나고 해산했다. 소신을 버리고 군사 분야의 어두운 무경험자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한 존경받는 군인의 나약함에 나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대단한 회의가 있은 지 며칠 지나서 우리는 자신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부가초프가 오렌부르크에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성벽 높은 곳에서 폭도들의 군대를 보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수가 내가 목격한 지난번 공격 때보다 10배는 증가한 것으로 보였다. 그 대열에는 부가조프가 이미 정복한 작은 요새들에서 탈취한 대포도 있었다. 군사회의의 결정을 떠올리면서 오렌부르크의 성벽 안에서 장기간 갇혀 지내게 될 것이 예견되어 나는 분한 마음에 눈물을 쏟을 지경이었다. 오렌부르크 봉쇄에 대해서는 쓰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은 역사에 속하는 것이지 일개 가정의 수기가 기록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당국의 경솔한 판단으로 초래된 이 봉쇄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실로 치명적이어서 기아와 온갖 재난을 겪어야만 했다는 정도로 짧게 언급하고자 한다. 오렌부르크에서의 생활이 세상 그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어갔음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들 우울함 속에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기를 기다렸다. 모두들 정말 끔찍한 고물가의 비명을 지렀다. 주민들은 자기 집 마당으로 날아드는 포탄에 익숙해졌다. 부가초포의 공격마저도 이미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지 못했다. 나는 갑갑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나는 벨로고로스크 요새에서 오는 편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도로는 죄다 끊겨버렸다. 마리아 이바노보나와 떨어져 있는 것이 나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 되어갔다. 그녀의 운명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혔다. 유일한 즐거움은 말을 타고 출격하는 것이었다. 부가초포의 후위로 좋은 말을 갖게 된 나는 빈약한 식량을 나눠주며 돌보았고 부가초포의 기마병들과 사격전을 벌이려 매일 그 말을 타고 성 밖으로 출격했다. 이런 총격전에서는 배불리 먹고 잘 마시고 좋은 말을 가진 악당들 편이 보통 우시하기 마련이었다. 비쩍 마른 도시의 기병대는 그들을 이겨내지 못했다. 때로는 우리의 굶주린 보병도 들판에 나갔다.
하지만 발이 푹푹 빠지는 적설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싸우는 기병에 맞서 효과적으로 전투를 벌이기가 불가능했다. 대포는 성벽 높은 곳에서 헛되이 포성을 울릴 뿐이었고 들판에서는 극도로 피곤해 지친 말들로 인해 진창에 빠져 움직이지 못했다. 우리의 군사 행동이란 바로 그런 꼴이었다. 오렌부르크의 관리들이 조심성이니 현명함이니 하며 떠들어댄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어느 날 우리는 상당한 수의 적군을 어찌어찌해서 뿔뿔이 흩어버리고 추격하는 데 성공했다. 나는 말을 타고 쫓다가 무리에서 떨어진 한 까자크와 부딪히게 되었는데 내가 특히 제 군도로 후려치는 순간 갑자기 그자가 모자를 벗더니 소리쳤다. 안녕하세요. 뾰트르 안드레이치.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나는 그자가 우리 하사였던 사람임을 알아보았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반가웠다. 안녕 막시미치. 나는 그에게 말했다. 벨로그로스크 요새를 나온 지 오래되었나? 얼마 안 됐죠. 뾰트르 안드레이치. 바로 어제 돌아왔는걸요. 당신께 드리는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있나? 내가 갑자기 몹시 흥분해서 외쳤다. 저한테 있습니다. 손을 품속에 넣으며 막시미치가 대답했다. 어떻게든 당신께 전해드리겠다고 빨라샤에게 약속을 했죠. 그는 잘 접은 종이를 건네주고는 즉시 말을 달려 가버렸다. 나는 종이 조각을 펴고 떨리는 마음으로 글을 읽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서 갑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앗아가셔야 했나 봅니다. 이제 저는 이 세상에 가족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이 항상 잘 대해주셨고 어떤 사람이라도 도울 의사가 있는 분임을 알기에 당신께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편지가 어떻게든 당신 손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당신께 이 편지를 전달하겠다고 막시미치가 약속했어요. 또 발라셰가 막시미치로부터 듣기로는 출격을 나가면 멀리서 당신을 곧잘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자신의 안전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당신을 위해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듯 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오랫동안 몸이 아팠는데 병석에서 일어날만 해지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알렉세이 이바노비치가 뿌가초프를 들먹이며 게라심 신부님을 위협해서 저를 자신에게 보내도록 강요했어요. 저는 지금 감시를 받으며 우리 집에서 살고 있지만 알렉사이 이바노비치가 자기와 결혼할 것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는 저희 생명을 구해주었다고 말하는데 아굴린의 빰필로브나가 그 불안당에게 저를 조카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거짓말을 모른 척 덮어주었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전 알렉세이 이바노비치 같은 사람의 아내가 될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는 아주 잔인한 태도로 대하면서 만일 마음을 달리 먹고 자신과 결혼하지 않는다면 저를 악당이 있는 진영으로 데려가서 리자베타를로바, 이 말은 니즈네오 제르나야 요새 사령관의 아내 요새 함나구 뿌가초프에 의해 일가족이 몰살당했고 그녀 자신은 뿌가초프의 정부가 되었다가 후에 일당들에 의해 살해당한,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그녀와 똑같은 일을 겪게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저는 알렉세이 이바노비치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사흘 동안 기다린다는데 동의했어요. 하지만 사흘 뒤에도 자신과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미 그 어떤 관대함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친애하는 뾰트르 안드레이치, 오직 당신만이 제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불쌍한 저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그곳의 장군님과 모든 지휘관께 한시바삐 우리에게 지원군을 보내도록 간청하고 설득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당신이 직접 와주세요. 당신을 따르는 가엾은 고아인 제가 드립니다. 마리아 미로노바. 이 편지를 다 읽은 후 나는 거의 미칠 것만 같았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불쌍한 나의 말에게 마구 힘껏 박차를 가하며 도시를 향해 질주했다. 달려가면서 나는 이 가엾은 처녀를 구해주기 위해 이런저런 궁리를 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도시에 들어와 곧장 장군에게로 향했고 불이 나게 그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장군은 해포석으로 만든 파이프 담배를 피우면서 앞으로 뒤로 방안을 거닐다가 나를 보더니 멈춰섰다. 아마도 내 꼴이 그를 놀라게 만든 모양이었다. 그는 성급하게 달려온 이유를 성의 있게 물어봤다. 카카, 나는 그에게 말했다. 카카를 아버지라 생각하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제발 부탁이 오니 나의 간청을 물리치지 말아주십시오. 제 인생의 모든 행복이 달린 문제입니다. 자네 무슨 일로 그러나? 노인이 놀라 물었다. 내가 자네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데
말해보게. 카카, 제게 중대병력과 까자크 50명을 붙여주시고 벨로고로스크 요새의 적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정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장군이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마도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거의 틀리지 않았다. 어째서 그런 소리를 하나? 벨로고로스크 요새를 소탕한다고? 드디어 그가 말했다. 책임지고 성공하겠습니다. 나는 열성을 다해 대답했다. 저를 보내만 주십시오. 아닐세 젊은이,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렇게 상당한 거리를 둔 경우에 적들이 자네와 주요 전략 지점 사이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완성을 거두는 것은 쉬운 일일세. 연락이 차단되면 장군이 군사적 추론의 영역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고 놀라 나는 서둘러 말을 끊으려 했다. 미로노프 대위의 딸이, 내가 그에게 말했다.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시바브린이 자기와 결혼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단 말이지. 오, 이 시바브린이라는 자는 정말 굉장한 무리아니로군. 내 손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24시간 안에 그놈을 판결해서 요새 난간에서 쏴버리자고. 하지만 당장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고요? 나는 제정신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그러는 동안 그 자는 마리아 이바노브나와 결혼해 버릴 겁니다. 아하, 장군이 대꾸했다. 그것이 재앙은 아니지. 당분간은 그 아이로서도 시바브린이 아내가 되는 편이 오히려 나을 거야. 지금은 그자가 그 아이를 보호해 줄 테니까 말이야. 우리가 그놈을 총살시킨 다음에는 그때는 걱정할 것 없네. 새로운 남편감이 나타나겠지. 예쁘장한 어린 과부가 혼자 늙는 법은 없네. 즉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과부가 처녀보다 남편감을 빨리 찾는다는 거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는 광분해서 소리쳤다. 그녀를 시바브린에게 빼앗기느니 말입니다. 아이쿠, 이런 노인이 말했다. 이제 알겠군. 자네가 마리아 이바노브나를 사랑하는 모양이군. 그렇다면 이 아이가 달라지고 말고. 불쌍한 놈 같으니. 하지만 어쨌든 나는 자네에게 중대병력과 까자크 50명을 내줄 수 없어. 그런 원정대를 파견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처사야. 나는 그런 책임을 질 수 없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절망이 나를 사로잡았다.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떠올랐다. 그 생각이 무엇인지는 옛 소설가들 말대로 독자들은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것이다. 11장 폭도들의 마을. 그때 사자는 배가 불렀다. 비록 천성이 흉포하지만 말이다. 어째서 나의 동굴에 왔느냐? 그가 상냥하게 물었다. 수마로코프라고? 부시킨이 수마로코프의 우화를 차용해서 지어낸 말이라고 하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1장 폭도들의 마을. 나는 장군을 남겨두고 서둘러 숙소로 돌아왔다. 사벨리치가 여전한 훈계를 늘어놓으며 맞았다. 술 취한 불안당이란 주거니 받거니 싸우면 퍽이나 좋겠습니다요, 도련님. 그게 귀족이 할 일이랍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쩝니까? 하찮은 것에 귀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더구나 터키인들이나 스웨덴인들이라 싸우러 다니신다면 또 모를까요? 그깟 그등이라는 싸운다고 말하기조차 꺼림칙한 일이지요. 나는 질문을 던져서 그의 설교를 막아버렸다. 우리에게 남은 돈이 다 해서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되느냐 하면 말이죠. 그가 뻐기면서 말했다. 도둑놈들이 온통 다 뒤집었어도 제가 잘 감춰두었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주머니에서 은화가 가득 찬 꽁꽁 묶은 길쭉한 지갑을 꺼냈다. 그럼 사벨리치, 내가 그에게 말했다. 지금 나한테 절반을 주고 나머지는 너가 다 가져. 나는 벨로고로스크 요새로 갈 거야. 뼈들 안드레이치 도리님, 착한 노인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아십시오. 이런 때 도로님을 어찌 길거리로 내보낸다 말입니까? 악당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는 마당에 말입니다. 도로님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부모님이라도 아끼고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죠.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요? 왜요? 잠시만 기다리면 곧 군대가 와서 그놈들을 죄다 잡아 넣을 겁니다. 그때는 사방 어디로든 가고 싶은 대로 가시면 됩니다요. 그러나 나의 마음은 이미 확고하게 결심이 서 있었다. 이러쿵저러쿵 해봐야 이미 늦었어. 나는 노인에게 대꾸했다. 가야만 해. 가지 않을 수가 없어. 걱정하지 마, 사벨리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꼭 다시 보게 될 거야. 잘 들어봐. 부끄러워하지 말고 인색하게 굴지 마. 너한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도록 해. 설사 값을 3배나 부르더라도 말이야. 그 돈은 내가 너한테 선물하는 거야.
만일 사흘이 지나도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도련님? 사벨리치가 말을 가로막았다. 제가 도련님을 혼자 보낸다고요? 그런 일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도련님이 이미 가겠다고 결정을 내렸다면 저는 설령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한이 있더라도 따라갈 겁니다. 도련님을 버리지 않고 말고요. 저들의 도련님도 없이 혼자 석벽 뒤에 앉아 있으라는 말입니까? 제가 정신이 돌았나요? 뭘 하든 도련님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도련님 곁을 떠나지 않을 테니까요. 나는 사벨리치와 말씨름을 벌여봤자 소용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떠날 채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30분 뒤 나는 내 훌륭한 말을 타고 있었고 사벨리치는 비쩍 마른 데다가 다리를 저는 늙은 말을 타고 있었다. 그 말은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 더 이상 먹이를 챙겨줄 수 없게 되자 사벨리치에게 거저준 말이었다. 우리는 도시의 대문을 향해 다가갔다. 보초들이 우리를 통과시켜 주었다. 우리는 오렌부르크의 밖으로 빠져나왔다.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뿌가초프의 은신처인 베르다마을 옆으로 이어졌다. 곧장 가는 길은 눈으로 끊겼지만 초원에는 매일 새로 만들어지는 말 발자국들이 가득했다. 나는 성큼성큼 뛰는 속보로 달려갔지만 사벨리치는 멀리서 겨우 따라오면서 매분 우는 소리를 늘어놓는 형편이었다. 좀 천천히 가세요 도련님, 제발 좀 천천히 가라고요. 이 빌어먹을 늙은 말은 도련님이 탄 말의 날래고 긴 다리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요. 대체 어디를 그리 서두르는지 잔치집에나 간다면 모를까 사지로 찾아 들어가는 판국에 자칫하면 뼈뚜루 안드레이치 도련님 개죽음하지 마세요. 아이고 하나님, 귀족 자제분 하나를 잃게 생겼어.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네. 얼마 안가 베르다 마을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마을의 천년 방어시설 역할을 하고 있는 골짜기로 접근했다. 사벨리치는 한탄 섞인 내원을 거치지 않으면서도 뒤처지지 않고 곧잘 따라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무사히 이 마을을 돌아서 지나가기를 기대했다. 그때 땅거미 속에서 몽둥이를 든 사내 다섯이 갑자기 바로 코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뿌가초프의 은신처를 지키는 말하자면 전초 경비대였다. 그들은 소리쳐 우리를 불러 세우려고 했다. 아무를 모르기에 아무 말 없이 그들 옆을 지나쳐갈 생각이었지만 그들은 순식간에 에워싸더니 한 명이 내 말에 고삐를 움켜쥐었다. 나는 군도를 뽑아들고 그 사내에 머리를 내리쳤다. 모자가 그의 목숨을 구했지만 그는 비틀거리면서 손에서 고삐를 놓쳤다. 나머지 사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다가 뛰어 물러났다. 나는 이 순간을 이용해서 말에 힘껏 박차를 가해 뛰어가 버렸다. 점차 다가오는 밤의 어둠이 온갖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 불현듯 주위를 둘러보다 사벨리치가 함께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다리 저는 말을 탄 불쌍한 노인은 강도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몇 분 기다려본 뒤 그가 붙잡혔음을 확신하고 말을 돌려서 그를 구출하러 달려갔다. 골짜기에 다가가면서 나는 멀리서부터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는데 다름 아닌 나의 사벨리치의 비명과 목소리였다. 나는 서둘러 말을 달렸고 얼마 안 되어 보초서는 사랑애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몇 분 전에 나를 멈춰 세운 바로 그 자들이었다. 사벨리치는 그들 사이에 있었다. 그들은 사벨리치를 늙은 말에서 잡아내려서 막 묵거려는 참이었다. 내가 다가오자 그들은 아주 기뻐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순식간에 나를 말에서 끌어내렸다.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로 보이는 한 사람이 우리를 지금 폐하께로 데려가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 우리 폐하께서, 그가 덧붙였다, 내 놈들을 당장 목매달지 아니면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릴지 뜻대로 명령하실 거란 말씀이야.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사벨리치도 내가 하는 대로 얌전히 있었다. 보초들은 한껏 기세를 뽐내며 우리를 데려갔다. 우리는 골짜기를 건너 마을로 들어섰다. 오두막 집마다 불이 밝혀져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떠드는 소리,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길거리에서 많은 군중을 마주쳤지만 어둠 속에서 우리를 눈여겨보거나 내가 오렌부르크의 장교라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한 농가로 우리를 곧장 데려갔다. 대문 옆에는 포도주통 몇 개와 대포 2개가 놓여 있었다. 여기가 바로 궁전이야. 사내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이제 너희에 대해 보고할 거야. 그는 농가로 들어갔다. 사벨리치를 쳐다보았더니 그는 속으로 기도문을 외우면서 성호를 긋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다. 마침내 사내가 들어와서 내게 말했다. 들어가, 우리 폐하께서 장교를 데려오라 하셨다. 나는 농가로, 혹은 사내가 부른 대로라면 궁전이라는 곳으로 들어갔다. 비갯살로 태우는 초 2개가 농가를 밝혔고
벽에는 금빛 종이가 발라져 있었다. 덧붙이자면 침대로 쓰는 긴 의자의 걸상, 노끈으로 메어놓은 세면대, 못에 건 수건, 구석에 세우던 집게, 단지들을 늘어놓은 난로 앞의 널찍하고 작은 선반 등등 이 모든 것이 보통의 농가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성상 아래 자리 잡고 앉은 부가초프는 붉은 카프탄을 입고 높은 모자를 쓰고 두 손을 허리에 얹은 것이 사뭇 위험 있어 보이려고 애써 자세를 취한 듯 했다. 패거리 가운데 대장 몇몇이 옆에 서 있었는데 거짓 아침의 기색을 띠고 있었다. 후안이 오렌부르크에서 장교가 왔다는 소식이 그들 사이에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위험을 갖추어 맞이하려고 미리 준비한 모양이었다. 부가초프는 첫눈에 나를 알아보았다. 짐짓 꾸며낸 그드름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렸다. 아, 나리. 그가 활기차게 인사를 던졌다. 어찌 지내나?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는가? 나는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 길을 가던 중 그의 부하들이 나를 멈춰 세웠다고 대답했다. 그래, 어떤 용무인가? 그가 물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부가초프는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꺼내기 싫어한다고 생각했는지 부하들에게 모두 나가라고 명령했다. 모두들 그 말에 따랐지만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개의치 말고 솔직히 말해보게. 부가초프가 말했다. 나도 이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니까. 나는 참칭자의 철근을 슬쩍 바라보았다. 그 중 한 명은 등이 굽고 허약한 잿빛 수염을 가진 노인으로 회색 농민 외투의 어깨에 두른 푸른 띠 말고는 별다른 특징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동료는 평생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키가 크고 몸집이 건장하고 떡 벌어진 넓은 어깨를 가진 사람으로 45살 정도로 보였다. 짙고 붉은 수염과 번쩍이는 회색 눈동자, 콧구멍이 없는 코, 이마와 뺨에 붙어있는 붉은 얼룩 등이 그의 얽고 늪대대한 얼굴에 몰아 형언하기 어려운 인상을 만들어냈다. 그는 빨간 셔츠에 끼르끼젓이 가운, 까작거들이 입는 헐렁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 첫 번째 남자는 나중에 알고 보니 탈주한 하사 벨로보르도프였고 두 번째 사나이는 이파나시 소콜로프라는 인물로 시베리아 광산에서 3번이나 달아난 유영수였다. 나의 내면의 힘을 하시던 극심하게 흥분된 감정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상대하게 된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의 상상력을 강렬하게 자극했다. 그러나 부가초프가 질문을 던져 나를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말해보게, 어떤 일로 오렌부르크를 떠나왔는지? 머릿속에 기이한 생각이 떠올랐다. 나를 두 번째로 부가초프에게 인도한 신의 섭리가 나의 뜻을 실현할 가능성을 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고 대체 무엇을 결심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부가초프의 질문에 대답했다. 나는 학대당하는 한 고아를 구출하기 위해 벨로고르스크 요새로 가는 길입니다. 부가초프의 눈동자가 번쩍 빛났다. 내 부하 중 감히 누가 고아를 괴롭힌단 말인가? 그가 고함쳤다. 아주 영악한 자인 모양이지만 나의 재판을 면치 못할 거야. 말해봐. 누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나? 시바브리니요. 내가 대답했다. 그 자는 당신이 신부의 집에서 본 그 아픈 처녀를 감금하고 강제로 결혼하려 하고 있어. 내가 그 시바브린을 혼내주지. 부가초프가 무섭게 말했다. 내 밑에서 함부로 방자하게 행동하며 민중을 괴롭힌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가 알게 될 거야. 그놈을 교수형에 처할 테다.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쉰 목소리로 홀로 부샤가 말했다. 당신이 시바그린을 요새 사령관 자리에 지명한 것도 경솔했지만 지금 그를 목매다는 것도 경솔하기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귀족을 상관으로 앉힘으로써 이미 까자크들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확실치도 않은 비방이 들어오자마자 처형해서 귀족들을 겁주지 마십시오. 그들을 동정할 필요도 호의를 베풀어 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푸른 띠를 두른 늙은이가 말했다. 시바브린을 처형하는 것은 별일 아니지요. 그리고 저 장교를 절차에 따라 신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목적으로 왔는가 알아내기 위해서 말이죠. 만일 저자가 당신을 폐하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자를 어찌 다룰지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인정한다면 어째서 지금까지 오렌부르크에서 적들과 함께 앉아서 노닥거리고 있었단 말입니까? 이자를 관청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 불을 피우도록 명령하시죠. 이 장교 나리는 오렌부르크 지휘부에서 우리 쪽에 보낸 첩자라고 생각됩니다. 늙은 악당의 논리가 내가 듣기에도 꽤 설득력 있어 보였다. 지금 내가 누구의 손아귀에 들어와 있는지를 생각하자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훑고 내려갔다.
부가초프가 나의 동료를 눈치챘다. 어때 나리? 눈을 찡긋하며 그가 내게 말했다. 우리 육군 원수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부가초프의 조롱이 내게 용기를 회복시켜 주었다. 내가 지금 그의 손안에 있는 이만큼 그가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좋아, 부가초프가 말했다. 이제 말해보게. 당신들 도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덕분에 내가 대답했다.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부가초프가 되풀이했다.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참칭자가 말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나는 충성서약에 따라서 죄다 공연한 소문이며 오랜 부르기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게 저장되어 있다고 화근하기 시작했다. 보십시오. 늙은이가 내 말을 가로챘다. 저자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오랜 부르기에는 먹을 것이 없고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은 동물의 고기도 없어서 못 먹는 판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이 장교님께서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단언하다니. 만약 시바브린을 매달 생각이라면 같은 교수대에 저 젊은 놈도 함께 매달도록 하십시오. 아무도 섭섭하지 않게 말입니다. 이 저주받을 늙은이의 말이 부가초프의 마음을 흔든 것 같았다. 참말 다행스럽게도 홀로푸샤가 동료의 말에 반대하고 나섰다. 내 나오미치. 그가 늙은이에게 말했다. 자네는 모조리 목매달고 베어 죽였으면 하지. 자네가 무슨 영웅호걸이라고. 용케 목숨이 붙어 있다 싶은 녀석이 자기 자신도 무덤에 한 발 걸친 주제에 다른 사람들을 그저 죽이려더니 그래, 네 놈이 흘린 피가 아직도 모자란단 말이냐? 넌 또 무슨 성인군자냐? 벨로보로도프가 반박했다. 웬 정이 갑자기 넘쳐? 물론, 홀로푸샤가 대답했다. 나도 죄 많은 놈이지. 그리고 이 손도 그러면서 그는 여유의 뼈가 툭툭 붉어진 자기 주먹을 꽉 쥐어 보였다. 그리고 소매를 걷어 올리더니 털이 숭숭한 팔을 드러내 보였다. 그리고 이 손도 기독교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죄가 있어. 하지만 나는 원수를 죽였지. 찾아온 사람을 죽인 적은 없어. 바깥의 갈림길이나 캄캄한 숲속에서 죽였지 집 안 빼치카 앞에 앉아서 죽이지는 않았지. 철퇴나 도끼로는 죽였지만 여자들처럼 험담으로 죽이지는 않았단 말이야. 늙은이가 고개를 돌리더니 투덜거렸다. 콧구멍도 찢어진 놈이 이 말은 옛날에 도덕에게 가한 형별의 표지라고 하네. 콧구멍을 찢어 넣는가 봐 도덕은. 뭐라고 나불대는 거야 이 늙은 영감탱이야. 홀로푸샤가 소리쳤다. 내가 너에는 콧구멍도 찢어주마. 두고 봐. 너한테도 차례가 올 테니 걱정 말라고. 너도 달구어진 부젓가락 냄새를 맡게 될걸? 하지만 당신은 당장은 내가 내놈 수염을 죄다 뽑아주지. 장군들, 부가초프가 의젓하게 말했다. 말싸움은 그만합시다. 오랜 부르고의 개들이 몽땅 한 횡목에 매달려서 다리를 바들바들 뜬다면 그건 재앙이 아니지만 우리 숙회들이 자기들끼리 물어뜯는다면 그건 재앙이지요. 자, 화해하시오. 홀로푸샤와 벨로보로도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엄울하게 서로를 쳐다봤다. 나는 내게 아주 불리하게 끝날 수 있는 화제를 돌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부가초프를 향해 밝은 태도로 말했다. 아 참, 말과 털 외투에 대해 감사드린다는 것을 잊었군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도시까지 가기도 전에 길에서 얼어 죽었을 겁니다. 나의 기지가 성공했는지 부가초프는 기분이 좋아졌다. 빌린 물건은 돌려받는 것이 예의 아닌가?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찡긋거리며 그가 말했다. 이제 이야기해보게. 시바브린이 학대한다는 그 처녀와 자네는 무슨 관계인가? 혹시 젊은 사내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애인인가? 응? 그녀는 내 약혼이에요. 분위기가 유리하게 변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진실을 감출 필요를 찾지 못한 내가 부가초프에게 대답했다. 자네의 약혼이라고? 부가초프가 외쳤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 그래, 우리가 자네를 결혼시켜주고 결혼식에 잔치도 베풀어주지. 그 다음에는 벨로보로도프를 향해 말했다. 들어보게, 육군 원수. 나와 이 나리는 오랜 친구라네. 앉아서 같이 저녁을 들지. 아침에는 저녁 때보다 더 똑똑해진다고 하지 않나 말이야. 이 친구를 어떻게 할지는 내일 두고 보세. 나로서는 그가 제안한 영광을 거절하는 것이 더 좋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농가 주인의 딸인 젊은 까자크 여자 2명이 식탁에 하얀 테이블보를 깐 다음 빵과 생선 수프, 포도주와 맥주 몇 병을 가져왔다. 그렇게 해서 나는 두 번째로 부가초프 및
거의 무시무시한 동료들과 한 식탁에 앉게 되었다. 본의 아니게 내가 목격하게 된 이 뜨들썩한 술자리는 밤이 깊을 때까지 이어졌다. 마침내 취기가 동석자들을 거꾸로 떨이기 시작했다. 부가초프는 자리에 앉은 채 졸기 시작했다. 그의 동료들이 일어나서 내게 그만 일어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그들과 같이 밖으로 나왔다. 홀로 부샤의 지시에 따라 보초병이 관청으로서는 농가로 나를 데려갔고 나는 거기서 사벨리치를 발견했다. 나와 사벨리치는 그곳에 갇혔다. 사벨리치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너무나 놀란 나머지 내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 자리를 잡고 누웠지만 그는 한참 동안 한숨을 내쉬며 오오 하고 있었다. 결국 잠이 들어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나는 여러 상념에 빠져 밤새도록 1분도 잠들지 못했다. 아침이 되자 부가초프가 부른다며 나를 데리러 왔다. 부가초프가 머무는 농가의 현관 앞에 따따르 말 3마리가 메인 여행용 마차가 서 있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렸다. 나는 현관에서 부가초프를 만났다. 그는 길 떠날 채비를 한 옷차림을 했는데 덜 외투를 입고 길기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어제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들의 태도에서 아침하는 기색이 엿보였다. 그런 태도는 어젯밤 목격한 모든 것과 상당히 모순되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부가초프는 내게 활기찬 인사를 던졌고 마차 안에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지시했다. 우리는 자리를 잡았다. 벨로고르스크 요새로 가자. 선체로 삼두마차를 모는 어깨가 딱 벌어진 따따르인에게 부가초프가 말했다. 나는 심장이 몹시 두근거렸다. 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작은 종이 딸랑거렸고 마차가 나는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멈추라고.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사벨리치를 발견했다. 부가초프는 세우라고 명령했다. 뾰트르 안드레이치 도련님, 하인이 외쳤다. 늙은 저를 이 악당들 사이에 버려. 늙은이로군. 부가초프가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셔서 마부자리에 앉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폐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자리를 잡고 앉으면서 사벨리치가 말했다. 늙은 저를 돌봐주시고 안심시켜주신 은혜로 100살까지 장수하시기를 하나님께 빌겠습니다요. 죽는 날까지 폐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릴 겁니다요. 그리고 토끼들 외투 따위는 절대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 토끼들 외투 운운하는 소리는 마침내 농담을 지나쳐 부가초프를 화나게 할 수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참칭자는 잘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적절하지 못한 암시라고 무시해버린 듯 했다. 말들이 내달렸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멈춰 서서 허리까지 숙이며 절을 했다. 부가초프는 양쪽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잠시 후 우리는 마을을 빠져나왔고 평탄한 길을 따라 시원스럽게 달려갔다. 내가 이때 어떤 느낌이었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었을다. 몇 시간 뒤면 이미 잃었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을 틀림없이 만나게 된다. 나는 우리가 재회하는 순간을 그려보았다. 또 내 운명을 그 손안에 쥐고 있으며 알 수 없는 상황 전개 속에서 기이하게 나와 연결된 이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사랑하는 그녀의 구원자를 자청하고 나선 이자의 경솔한 잔혹함과 피에 굶주린 습성을 나는 떠올렸다. 부가초프는 그녀가 미로노프 대위의 딸이라는 것을 몰랐다. 악에 바친 시바브린이 모든 것을 폭로할지도 몰랐다. 아니면 부가초프가 다른 방식으로 진실을 알게 될 수도 있었다. 그러면 마리아 이바노브라는 어떻게 될까? 차릿한 전율이 온몸을 스쳤고 머리카락이 쭈삣 곤두섰다. 갑자기 부가초프가 질문을 던지는 바람에 생각이 중단되었다. 나으리께서는 무슨 생각에 그리 깊이 빠졌나? 어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소? 내가 대답했다. 나는 장교이고 귀족입니다. 어제만 해도 당신과 맞서 싸웠는데 오늘은 내가 당신과 함께 마차를 타고 달리고 있군요. 더군다나 내 인생의 모든 행복이 당신에게 달린 판이니까요. 그래서 부가초프가 물었다. 두려운가? 나는 이미 한 번 그의 자비를 얻은 이상 그의 관대함뿐만 아니라 도움마저도 기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래, 자네가 오라. 정말로 오라. 참칭자가 말했다. 내 부하들이 자네를 삐딱하게 바라보는 걸 자네도 봤지. 게다가 그 늙은이는 오늘도 자네가 첩자인이 데려다가 고문을 하고 목매달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네. 하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았어. 사벨리치와 따따르인이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추고 그가 덧붙였다. 자네의 포도주 한 잔과 토끼들 외투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야. 어때? 자네의 형제들이 떠들어대듯이 내가 완전히 피해 굶주린 흡혈귀는 아니지? 나는 벨로고르스크 요새가 점령되던 날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와 논쟁을 벌이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렌부르크에서는 나에 대해 뭐라고들 하는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부가초프가 물었다. 다루기 힘든 상대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요. 당신이 제대로 실력을 보여줬으니까. 참칭자의 얼굴에 의기양양한 자부심이 떠올랐다. 그럼 그가 즐거운 듯이 말했다. 나는 어디든 쳐들어가지. 오렌부르크 사람들은 내가 유제예바 근교에서 벌인 전투를 알고 있나? 이것은 1773년 11월 8일 날 부가초프 부대가 정부군을 공격한 전투라고 하네요. 그 전투를 알고 있나? 장군 40명이 죽임을 당했고 4개 부대가 통째로 사로잡혔어. 자네 어떻게 생각하나? 프로에서의 왕이 나와 겨룰 수 있다고 보나? 나는 이 강도의 교만함이 우스웠다. 당신 자신은 어찌 생각하시오? 내가 그에게 말했다. 프리드리히와 싸워서 이길 것 같습니까? 프리드리히가 프로세인의 왕입니다. 표도로비치 말인가? 안 될 게 뭐 있어? 당신네 장군들과도 싸워서 내가 이겼는데 그 장군들이 그자를 물리치지 않았나? 여태까지 나의 군대는 운이 좋았어. 모스크바로 진격할 때도 운이 좋을지는 두고 보자고. 모스크바로 진격할 생각입니까? 참칭자는 잠깐 생각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님이 아시겠지. 나는 운신의 폭이 좁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적어. 부하들은 서로 나서리고 든다네. 그들은 강도들이야.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해. 어쩌다 패배하기라도 하면 그놈들은 내 머리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 목숨과 맞바꾸려 들걸. 바로 그겁니다. 나는 부가초프에게 말했다. 미리 당신 스스로 그들로부터 떨어져서 여왕 폐하의 자비에 호소하는 것이 낫지 않겠소? 부가초프가 쓰디쓰게 미소 지었다. 아니야. 그가 대꾸했다. 뉘우치기에는 이미 늦었어.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은 없어. 시작한 대로 계속할 뿐이지. 어떻게 알아? 승리할지. 그러니까 오트레피예프도 모스크바를 다스리지 않느냐 말이야. 그자의 말로가 어땠는지 아시오? 창밖으로 내던지고 동강내에서 불에 태우고 그 죄를 대포에 재워서 쏘아버리지 않았어? 잘 듣게. 어떤 거친 영감에 사로잡힌 듯이 부가초프가 말했다. 내가 어릴 때 어느 깔미크 노파가 해준 이야기를 자네에게 해줌세. 어느 날 독수리가 까마귀에게 물었다네. 말해봐라 까마귀야. 나는 고작이야 30년밖에 못 사는데 너는 무슨 수로 이 세상에서 300년이나 사는 거지? 그건 바로 독수리에게 까마귀가 대답했더니 너는 산피를 마시지만 나는 죽은 고기를 먹기 때문이야. 독수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도 죽은 고기를 먹도록 하자. 좋아. 독수리와 까마귀가 같이 날아갔지. 저쪽에서 죽은 말을 발견했네. 날아 내려가서 땅에 앉았어. 까마귀가 쪼아 먹으면서 맛있다고 칭찬했어. 독수리는 한 번, 두 번 쪼아 보더니 날개를 저으며 까마귀에게 말했어. 아니야 까마귀야. 죽은 고기를 먹으면서 300년을 사느니 피를 단 한 번이라도 배불리 마시는 게 낫겠어. 어찌되든 말이야. 깔미크 이야기가 어떤가? 묘한 이야기로군요. 내가 그에게 대답했다. 하지만 살인과 강도질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죽은 고기를 쪼아 먹는 것과 같아 보이는군요. 부가초프는 놀란 듯이 나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둘 다 입을 다물었고 각자 생각에 빠져들었다. 따따르니 구슬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사벨리치는 마부석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몸을 흔들고 있었다. 마차가 얼어붙은 겨울길을 날듯이 달려갔다. 갑자기 가파른 야이커 강가에 자리 잡은 작은 말과 말뚝 울타리 종루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15분 뒤 우리는 벨로고르스크 요시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12장 고아. 여기 시작하는 글은 푸시킨이 자기의 영지 미하일롭스코에서 지은 노래를 개작한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홀레가라고 하는 글입니다. 어쩌다가 우리 사과나무에는 우덤지도 없고 격가지도 없을까? 어쩌다가 우리 귀한 아씨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을까? 그녀를 시집 보내줄 사람이 없네. 그녀를 축복해줄 사람도 없네. 네. 다음 12장 고아 읽어보겠습니다. 마차가 사령관 집 입구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부가초프의 방울을 알아보고 모여들어 뒤를 뛰어서 쫓아왔다. 시바브린이 현관에서 참칭자를 맞아들였다.
그는 까자크 복장을 하고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이 변절자는 비열한 표현들로 자신의 기쁨과 열성을 한껏 드러내면서 부가초프가 마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다. 나를 보자 그는 당황했으나 곧 평정심을 되찾고는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너도 우리 편인가? 벌써 그랬어야지. 나는 그를 외면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인이 된 사령관의 임관증이 마치 지난 시절을 추억하는 슬픈 비문처럼 아직도 벽에 걸려있는 익히 자라는 그 정다운 방에 들어서자 심장이 무언가에 찔리는 것만 같았다. 부가초프는 이반 구츠미치가 부인의 잔소리를 자전거 삼아 앉아서 졸곤 하던 바로 그 소파에 앉았다. 시바부린이 직접 그에게 보드가를 가져왔다. 부가초프는 잔을 들어 쭉 들이킨 다음 나를 가리키며 그에게 말했다. 이 나리도 좀 대접하게. 시바부린이 쟁반을 들고 나에게 다가왔으나 나는 두 번째로 그를 외면하고 말았다. 그는 어리둥절한 모습이었다. 여느 때의 영악함으로 그는 부가초프가 자기를 못마땅해 하고 있다는 것을 물론 알아차렸다. 그는 부가초프 앞에서 겁을 먹었지만 의심을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부가초프는 요새의 상황에 대해서 적의 군대에 관한 소문과 그 비슷한 사안들에 대해서 물어보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이봐, 말해보게. 자네가 감금하고 있는 처녀가 대체 누구지? 그녀를 나에게 보여주게. 시바부린이 송장처럼 창백해졌다. 폐하, 그는 들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폐하, 그녀는 감금된 것이 아닙니다. 병자입니다. 그녀는 침실에 누워 있습니다. 나를 그 여자에게 안내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참칭자가 말했다. 핑계를 대고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시바부린이 부가초프를 마리아 이바노브나의 방으로 데려갔다. 나도 그의 뒤를 따랐다. 시바부린이 계단에서 발을 멈추었다. 폐하, 그가 말했다. 당신께서는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제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없는 자가 제 아내의 침실에 들어가도록 명령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래, 너가 결혼을 했단 말이냐? 그를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결심으로 시바부린에게 소리쳤다. 조용히 해. 부가초프가 나를 막았다. 이건 내가 처리하지. 그리고 너는 시바부린을 향해 그가 말을 이었다. 머리 굴리지 말고 뻗대지도 마. 그녀가 너의 아내이건 아니건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간다. 나를 따라오게. 방문 앞에서 시바부린은 다시 한번 멈춰섰고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폐하,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녀는 열병을 앓고 있어서 쉴 새 없이 헛소리를 늘어놓은 지가 벌써 사흘째입니다. 문을 열어. 부가초프가 말했다. 시바부린은 주머니를 주섬주섬 뒤지더니 열쇠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가초프가 발로 문을 걷어차자 자물쇠가 떨어져 나갔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방 안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다. 다 떨어진 농부의 옷을 입은 마리아 이바노모다가 방바닥에 앉아 있었다. 창백하고 비적이의 몸에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다. 그녀 앞에 놓인 물병 위에는 빵 조각이 올려져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몸을 부르르 떨더니 부르짖었다. 그때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부가초프가 시바부린을 쳐다보고 차갑게 비웃으며 말했다. 너희 집 병실은 훌륭하기도 하군. 그러고는 마리아 이바노모나에게 다가갔다. 말해봐요, 새색시.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남편한테 이런 벌을 받고 있나? 남편한테 무슨 죄를 지었나? 남편이라고요? 그녀가 되풀이했다. 그는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그의 아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차라리 죽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요, 죽어버릴 거예요.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면. 부가초프가 무시무시한 얼굴로 시바부린을 바라보았다. 네 놈이 감히 나를 속여? 그가 시바부린에게 말했다. 이 인간 쓰레기 같은 놈, 네 놈이 어떤 벌을 받아 마땅한지 아느냐? 시바부린이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모멸이라는 감정이 내 안의 모든 정오와 분노를 삼켜버렸다. 탈주한 가자크의 발 앞에 엎드린 이 귀족을 나는 혐오감 속에서 바라보았다. 부가초프의 기분이 누그러졌다. 이번에는 용서해주지. 그가 시바부린에게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또 죄를 지으면 이번까지 함께 갚아줄 테니 명심해. 그리고 나서 그는 마리아 이바노브나를 향해 친절하게 말했다. 나오거라 예쁜 아가씨야. 너에게 자유를 주지. 나는 황제다.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재빨리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자기 앞에 선 자가 부모를 죽인 자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나는 그녀에게 몸을 던졌다. 이때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인 빨라샤가 매우 용감하게도 방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더니 주인 아씨를 보살피기 시작했다. 부가초프가 방에서 나가고 우리 세 사람은 거실로 내려갔다. 어때 나리?
웃으면서 부가초프가 말했다. 아름다운 아가씨를 구해낸 소감이 신부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지 않으려냐? 조카 딸을 시집 보내도록 해야지. 어때? 내가 신부의 아버지를 대신함세 씹어버리는 신랑 들러리를 쓰고 한판 신나게 버려서 마셔보자고 문도 닫아 걸고 말이야. 그때 염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씹어버리는 부가초프가 하는 말을 듣자 이성을 잃어버렸다. 폐하, 그가 미칠 듯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노프도 폐하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 처녀는 이곳 신부의 조카딸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요새가 점령될 때 처형된 이바 미로노프의 딸입니다. 부가초프가 불꽃이 이글거리는 눈길을 내게로 돌렸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의욕을 품고 그가 내게 물었다. 시바브린이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결연하게 대답했다. 자네는 내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부가초프가 지적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당신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대꾸했다. 당신 부하들 앞에서 미로노프의 딸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었겠나를요. 그러면 그들은 그녀를 물어뜯었을 겁니다. 그 무엇도 그녀를 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야. 웃으면서 부가초프가 말했다. 술 취한 자들이 그 가엾은 처녀를 봐줬을 리가 없지. 늙은 여우 같은 신부 마누라가 그들을 잘 속여 넘겼군 그래. 들어보십시오. 그의 기분이 좋은 것을 보고 나는 말을 이었다.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베풀어준 일에 대해서 내가 목숨으로라도 기꺼이 값을 치르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다만 나의 명예와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내게 요구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시작한 일을 끝마쳐 주십시오. 나와 저 불쌍한 고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매일 당신의 죄 많은 영혼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것입니다. 보아하니 부가초프의 무자비한 영혼이 감동받은 것 같았다. 좋아, 자네 뜻대로 하게. 그가 말했다. 죽일 놈은 죽이고 살려줄 놈은 살려줘야지. 그게 나의 방식이야. 그 예쁜 아가씨를 데려가게. 가고 싶은 대로 데려가도록 해. 하나님이 자네들에게 사랑과 화목을 내려주시기를 비네. 그러고 나서 부가초프는 시바브린을 향해 그가 관할하는 모든 초수와 요새를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을 나에게 내주라고 명령했다. 철저하게 짓밟힌 시바브린은 넋이 나간 듯 서 있었다. 부가초프는 요새를 둘러보러 나가버렸다. 시바브린이 그를 수행하러 뒤따라갔다. 나는 출발 준비를 한다는 구실로 남았다. 나는 침실로 달려갔다. 문이 잠겨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발라샤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름을 댔다. 문 뒤에서 마리아 이바노브나의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뼈들 안드레이치. 옷을 갈아입고 있어요. 아꿀리나 빰필로브나에게로 가 계세요. 저도 곧 거리로 갈게요. 나는 그녀의 말에 따라 게라심 신부의 집으로 갔다. 신부와 그의 아내가 나를 맞으러 달려나왔다. 사벨리치가 벌써 그들에게 알려준 참이었다. 안녕하세요, 뼈들 안드레이치. 신부의 아내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해주셨군요. 어찌 지냈나요? 우리는 매일같이 당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당신 없이 온갖 일을 다 겪어야만 했고 가엾은 것 같으니. 그런데 당신 부가초프하고는 어떻게 잘 지내게 된 거요? 말해봐요. 그자가 왜 당신은 죽이지 않은 거지요? 어쨌든 잘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악당놈에게 고맙다 해야겠지요? 그만해 할망구야. 게라심 신부가 말을 잘랐다. 말을 속에 담아줄 줄도 알아야지. 말이 많으면 구원받기 힘든 법이요. 뼈들 안드레이치 어서 들어와요. 정말 꽤 오랜만이군. 신부의 아내는 집에 있는 것으로 나를 대접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떠들어댔다. 시바브린이 마리아 이바노브나를 내주도록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강요했는지,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얼마나 울며불며 그들과 헤어지기를 싫어했는지,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발라샤를 통해서 자신과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관로 속에 발라샤는 우리의 하사도 마음대로 부려먹은 아주 약삭빠른 처녀였다. 이렇게 되네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마리아 이바노브나로 하여금 내게 편지를 쓰도록 충고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나도 그녀에게 내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주었다. 부가초프가 자신들의 거짓말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듣자 신부와 그의 아내는 성호를 그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아꿀리나 빰필로브나가 말했다. 하나님, 먹구름이 빨리 지나가게 하소서. 그리고 알렉세이
입안이 칠한 작자도 어디로 꺼져버렸으면 뭐라 말할 수 없이 교활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마리아 이바노보나가 창백한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그 농부 옷을 벗어버리고 예전처럼 소박하고도 사랑스러운 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을 움켜쥐고 나는 오랫동안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다. 우리 둘 다 가슴이 벅차올라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주인 부부는 우리가 자신들에게 마음을 쓸 상황이 아님을 알고 자리를 피해 주었다. 우리 둘만 남았다. 지나간 어려움이 전부 다 잊혔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무리 해도 마음속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었다. 마리아 이바노보나는 요새가 점령된 직후부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죄다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가 처한 상황의 끔찍함과 혐오스러운 시바브린이 가한 모든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우리는 이전의 행복하던 시절도 떠올렸다. 우리는 함께 울었다. 마침내 나는 그녀에게 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부가초프에게 점령되어 시바브린이 다스리고 있는 이 요새에 그녀가 남아있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봉쇄되어 아직 고통을 겪고 있는 오렌부르크를 염두에 둘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친척도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로 가자고 제안했다. 처음에 그녀는 망설였다. 아버지의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에 대해 그녀도 또 알았기에 두려웠던 것이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조국을 위해 공적을 세우고 죽어간 군인의 딸을 받아들이는 것을 아버지는 자신의 행복이자 의무로 여길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사랑하는 마리아 이바노브나, 나는 마침내 말했다. 나는 당신을 아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상황들이 우리를 때려야 뗄 수 없게 결합시켰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 이바노바는 수줍음을 꾸며내거나 까다롭게 구실을 대는 법도 없이 소박한 태도로 나의 말을 다 들었다. 그녀도 자신의 운명이 나의 운명과 결합되었음을 느낀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 부모님의 동의 없이는 나의 아내가 되지 않겠다고 되풀이했다. 나도 반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문제는 정리되었다. 1시간 뒤 하사가 부가초프의 서툰 글씨로 서명된 통행증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부가초프가 나를 부른다고 전했다. 나는 그가 떠날 채비를 다 끝낸 것을 보았다. 나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살인귀이자 불황당인 이 무시무시한 사람과 헤어지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설명할 도리가 없다. 진실을 말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그 순간 그에게 강렬한 동정심을 느꼈다. 나는 그가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악당들의 무리 가운데서 그를 끌어낼 수 있기를 열렬히 소망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의 머리를 구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시바브린을 비롯한 군중이 우리 주변에 모여들어 있어서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던 이야기들을 몽땅 털어놓는 것이 어려웠다. 우리는 친구로서 헤어졌다. 부가초프는 군중 속에서 악굴리나 땀필로브나를 발견하자 손가락으로 위협하는 신용을 해 보였고 의미심장하게 눈을 찡긋했다. 그러고 나서 마차 안에 자리를 잡고 앉은 다음 베르다로 가라고 지시했다. 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는 마차 밖으로 다시 한번 몸을 내밀고는 나를 향해 소리쳤다. 잘 지내게 나리, 언제든 또 만나게 되겠지. 분명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였던가? 부가초프가 떠났다. 나는 그의 삼두마차가 달려간 하얀 들판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군중이 흩어졌다. 시바브린도 모습을 감추었다. 나는 신부의 집으로 돌아왔다. 떠날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었고 나는 더 이상 지체하길 원하지 않았다. 물건들은 사령관의 낡은 짐수레에 모두 실려 있었다. 마부들이 금방 말들을 수레에 메었다. 마리아 이바노보나는 교회 뒤에 매장된 부모님의 무덤에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 나는 그녀를 데려다 주려 했으나 그녀는 혼자 가게 해달라고 청했다. 몇 분 뒤 그녀는 말없이 잔잔하게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다. 짐수레가 준비되었다. 게라심 신부와 그의 아내가 현관에 나왔다. 우리 3명은 자리에 앉았다. 마리아 이바노보나와 발라샤 그리고 나였다. 세빌리치는 마부석에 올라탔다. 잘 가요 마리아 이바노보나, 우리 귀염둥이. 안녕히 뼈트르 안드레비치 멋진 분. 선량한 신부의 아내가 말했다. 조심해서 가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 두 분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우리는 떠났다. 나는 사령관 집의 작은 창가에 서 있는 시바브린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음울한 저기를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파멸된 적 앞에서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렸다. 마침내 요새의 대문 밖으로 나온 우리는 벨로고르스크 요새를 영원히 떠났다.